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라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도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상권 고대와 중세를 읽었고요. 아리스토텔레스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할 그 파트는 224쪽의 비번 지식의 본질과 근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도 3단 논법이 나왔었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 3단 논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은 항상 전제들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들의 인식의 근원에 관한 물음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선행하는 명제, 즉 전제들이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전제들과 3단 논법의 확실성은 바로 이런 인식에 매여 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3단 논법이 학문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원래 학문에 보다 깊숙한 발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음은 우선 학문적인 인식의 본질과 근원에 관한 물음으로 된다. 전제가 나왔어요. 3단 논법은 전제들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전제들이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이게 중요하다. 3단 논법의 확실성은 이 전제에 있다. 이런 내용이죠. 전제. 자, 두 번째 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학문의 본질을 특징 지우는 것이 두 가지 있다. 그 하나는 근거에서부터 나오는 인식이고 이 근거는 아까 전제랑도 이어지죠. 전제가 근거가 될 테니까요. 또 다른 하나는 학문의 명제들은 엄밀히 필연적이고 따라서 달리는 될 수 없는 그런 사태들과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자, 여기 두 가지 나왔습니다. 학문의 본질을 특징 지우는 두 가지. 근거와 필연성이 나왔어요. 근거는 전제였던 거죠. 자, 여기 이제 요 파트에서 좀 키워드가 몇 가지 있는데요. 전제, 근거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키워드고 필연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나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좀 이따 한번 구체적인 논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재밌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3단 논법이다. 3단 논법의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대전제인 거죠. 그 다음에 중간 전제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근데 마지막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3단 논법이에요. 예를 들면 자, 대전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자, 이게 전제인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근거이기도 하고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필연적이죠. 죽는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니까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자, 근거 필연 다 나왔습니다. 한번 일단 해볼게요. 한번. 그런데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3단 논법이다. 사람들이, 이거 인용문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관해서 순수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달리는 아까 이제 순수한 지식,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게 순수한 지식이죠. 또 달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사람들이 항상 필연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아는 것, 즉 항상 어떤 필연적인 것일 게다. 그런데 증명의 결과로 나타나는 지식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증명이란 필연적인 것의 결과로 나오는 추리 행위, 3단 논법이다. 자, 여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인용문에 필연적이라는 얘기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거는 좀 여러 번 중복해서 썼는데 필연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아는 것, 그건 항상 필연적인 것일 건데 증명의 결과로 나타나는 지식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증명이란 필연적인 것의 결과로 나오는 추리행위다. 자, 이 문장 보고 솔직히 라하님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그냥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네. 이 필연 중에서도 어떤 필연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건지 필연이라는 게 반드시 증명된다는 건데 어디서부터 증명되냐 하나라도 증명이 안 되면 다 증명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다 이제 증명돼 있다고 해서 여러 차례 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영어 해석도 그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쓰다 보니까 번역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제가 이제 원문을 있어도 못 읽는 영어를 몰라서 잘 못 읽지만 그게 궁금해지는 맞아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기는 것 같은 느낌. 우기고 있어요. 근데 필연 일단 이런 느낌이, 그건 필연적이야. 그 원래 필연적이니까 필연적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거지. 그래서 결론도 필연적인 거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 자체가 필연적이니까 결과도 필연적이고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그냥 필연적이니까 필연적인 거야. 이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예전에 드라마 대사로 비밀이 영어로 뭐야? 아니 시크릿이 한글로 뭐야? 이렇게 했을 때 비밀이야 했어. 그러지 말고 좀 알려줘 비밀이라고 이런 식으로 나왔던 대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솔직히 웃기는 거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거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의 전제들이 근거이고 필연적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요, 이게 전제가 만약에 필연적이지 않으면 어떡하죠? 전제가 필연적인지 또 어떻게 알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럼 안 죽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모든 백조는 하얗다. 이런 게 대전제라고 치면 안 하얀 백조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대전제가 무너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전제는 그냥 내가 그냥 그걸 확신하고 들어가는, 그냥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필연적이란 단어 자체가 그냥 믿음이에요. 이거는 이게 반드시 필에 그러할 연이잖아요. 반드시 그러한 거야. 이건 우기는 그냥 이 명제, 이 문장은 반드시 그러해. 그냥 필연적이야. 자기가 믿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요, 모든 학문이 이 필연적인 거에 서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웃긴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쪽으로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 모든 학문이 이런 거, 학문의 본질이 근거와 필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필연적이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되면 다 무너집니다. 이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게 뭐랄까 억지로 이제 막 트집 잡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모든 대전제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어요. 대전제가 옳기 때문에 옳은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죠. 이건 그냥 옳아. 옳기 때문에 옳은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반박을 해보는 거죠. 진짜 그래? 이렇게 되면은 어떤 대전제도 100% 확신할 수가 없어요. 어떤 문장을 가져와도 필연적인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닐 수도 있죠. 자, 한번 일단 가볼게요. 자. 달리는 될 수 없는 필연적인 사태는 필연 엄청 나옵니다. 이게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제예요. 필연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계속 나와요. 필연적인 사태는 사물의 본질, 즉 사물 자체의 독자성과 더불어 주어져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 필연이란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모든 문장들이 필연적으로 보이겠죠. 아리스토텔레스 너무 대단해. 위대해. 이렇게 가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허점을 딱 발견하는 순간 이 모든 논리는 무너져 버립니다. 웃기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코미디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문구로 봤을 때는 이제 약간 그런 측면이 사실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문학의 저자나 예를 들어서 전 계속 찬양을 하고 있는데 오이디푸스 왕이라든지 그런 미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 필연이란 말이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그거를 오이디푸스도 왕도 처음에 자기 아버지를 죽이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 운명이다.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도 결국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이면서 그렇게
누가 보면 필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마치 이 이야기처럼 필연적이게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필연적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잘 서사를 꾸며낸 사람이 또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또 썼으니까 이게 그 사람은 어쨌든 필연이라는 거를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통해 뭔가 자신의 철학을 주장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필연을 이제 자신의 문학 속에 증명해낸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중요한 게 이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들은 요한네스 hirschberger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나름 읽고 자기가 요약해서 쓴 거란 말이죠. 철학적인 문장들이 사실 되게 추상적이에요. 관념적이고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죠. 구체적인 어떤 사례가 없으면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 이게 모든 그 관념들은 실제와 이렇게 선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 실제 자체가 현실 자체가 쏙 빠지고 관념만 있다 보니까 이 관념을 해석하는 사람마다 달라지고 관념을 어떤 사례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례는 이 관념이 맞는데 어떤 사례는 이 관념이 안 맞는 거죠. 이런 게 철학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또 넘어가기 전에 그냥 예, 간단히 들었던 생각은 저는 여기 이런 문장에다가 공식을 더하면은 수학이 되고 그렇죠. 또 더 파고들고 공식과 증명 그런 것들을 더하면 과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요즘에 소설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어떤 소설이 좋은 소설이냐 소설가 작가님한테 물어봤죠.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중에 와닿았던 게 제가 글에서 읽었나 아니면 그분한테 들었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그 소설도 문장으로 된 글이잖아요. 문학이라는 게. 그 문장을 소설의 글을 다 읽었을 때 그 문장 하나하나가 품고 있는 의미 맥락이 다양하면 의미가 넓으면 좋은 소설이라 할 수 있다. 뭐 에세이도 그렇고요. 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의미들을 품고 있는 근데 이게 확실히 원래 플라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지만 이 문장이 진짜 해석할 여지를 무진장 남겨놔요. 이거 아마 읽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전 재밌어요 철학이. 일단 보겠습니다. 이 필연적인 사태는 일반적으로 본질적인 사태이거나 최소한도로 특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3단 논법과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의 모든 학문은 본질을 분석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본질이라는 얘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자, 인용문인데요. 만약에 필연적인 학문이 필연적인 여러 원리들에서 생겨나고 또 사물 자체에 딸려 있는 바의 것이 필연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학문적인 추론이 이 필연적인 본질 관계에서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또 필연적인 거 4번 연속 나왔어요. 필연적인 학문이 필연적인 여러 원리들에서 생겨나고 사물 자체에 필연적인 것이 딸려 있고 그럼 학문은 뭐냐? 학문적 추론은 필연적인 본질 관계에서 생긴다. 이런 얘기. 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문은 필연적인 본질 관계야. 필연적인 걸 밝히는 거지. 학문 자체의 의미를 묻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 문구? 이 문장. 필연적인 이게 또 4연속 나왔습니다. 이 문장은 그냥 앞에 문장과 비슷한 동률의 문장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엄밀한 지식의 기초와 출발점은 항상 본질 인식이다. 본질을 인식하는 게 필연적인 걸 인식하는 건가 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본질 인식 안에서 근거에서 나오는 인식도 갖게 된다. 본질, 필연, 근거, 전제 제가 보기엔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아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왜 그런가?
그래서 본질에 관한 인식은 단순한 사실에 관한 인식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진정한 학문적인 증명은 항상 본질의 바탕을 둔 증명, 즉 본질적인 이유를 꿰뚫어 보는 것이지 단순한 사실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론, 지식학에 있어서의 3단 논법의 결정적인 뜻이 저절로 밝혀진다. 분석론 후편 2권의 1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사실, 원인, 어떤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 등에 관한 4가지 물음들은 항상 2가지의 물음으로 환원될 수 있다. 즉, 그것은 한 가지의 중개념이 있는가 하는 물음과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이다. 아까 4가지, 사실, 원인, 어떤 것이 있냐 없냐, 그것이 무엇이냐가 2가지로 환원된대요. 중개념이 있냐, 중개념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중개념이 뭘까요? 자, 중개념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까 제가 인용했던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3단 논법 하면서 ABC의 개념들이 있어요. 아까 가장 큰 개념이 죽음이고 그 다음이 중간에 있는 중개념일 텐데 그게 모든 사람이고 그 다음에 C가 소크라테스예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저도 몰라요. 그냥 제가 그렇게 나름 해석을 했어요. 죽음, 모든 사람, 소크라테스, 이렇게 범위가 점점 좁아지죠. 그럼 중개념이 뭐냐? 모든 사람이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만의 추측이에요. 자 일단 인용문. 왜냐하면 근거는 중개념과 더불어 있으며 그리고 추구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중개념이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3단 논법에서 가운데 있는 개념. 무엇이냐 하는 것, 이게 본질이 무엇이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큰 뜻을 갖게 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관의 성격을 특징 지어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지향한 학문은 본질 분석이며 이러한 합리주의와 더불어 다시 플라톤주의의 일단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이데아 안에만 본질을 포함한 현실, 실제 전체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은 매우 일찍 쓰여졌다고 보여지는 분석론 전후편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 6권, 7권과 영혼에 관해서 2권과 후기 저작들에도 담겨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항상 경험주의자라고 일컬어지고 있지만 이런 점도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이에요. 본질. 오늘날에도 우리가 본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너의 근거는 뭐야? 본질이 뭐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인 것 같아요. 이유가 뭐야? 이런 거죠. 자,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현대인인 우리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관을 대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의 학문은 항상 지식과 진리만을 위한 학문, 즉 학문을 위한 학문이라는 사실을 먼저 들춰내기가 일수다. 그에게 있어서 학문은 그 어떤 실용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다. 실용을 돌보는 과제는 기술, 경험 등이 맡는다. 야, 요 문장도 맞는 게요. 전 동의를 하는 게 학문은 그러니까 학문 학자들한테 보통 그 얘기 하잖아요. 그 대학 교수들이나 뭐 이렇게 그런 분들한테 야, 그거 너희들은 실용적이지가 않아. 학문 해봤자 쓸 데가 너무 관념적이야. 말놀이 같아. 이런 비판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거 어디다 써? 당장 써먹을 데도 없는데. 근데 실제로요. 학문은 당장에 쓸모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쓸모는 기술인 거죠. 어떤 뭘 만든다든지 혹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기술과 경험의 영역과 학문은 다른 건데 엄연히 그걸 학문에게 요구한다. 학자들한테. 이건 너무 과분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학자들은 학문과
기술과 경험은 엄연히 다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 제 가치관을 섞어내서 대답을 한다면요. 예.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 그러니까 1인자로 군림했어도 끝으로 추락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영국인데 그 영국을 지탱하는 이미 수백 년 된 대학교가 옥스퍼드라고 있잖아요. 예, 옥스퍼드. 그런 부분, 그리고 비록 망하긴 했지만 몇백 년 동안 우리 지금도 이제 그 명맥을 이어오는 성균관 대학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학문을 시작하게 된 이래로 불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실용적이지 않다면 사라졌어야 하는 게 학문이지 않을까. 근데 학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더 발전되고 있잖아요. 예전에 사람들이 장난으로 1960년대 달에 도착했으면서 왜 지금은 달에 못 가냐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그건 예산 문제이잖아요. 돈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학문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는 재활용까지 하면서 우주를 도는 부분까지 나타났잖아요. 상관없을 수 있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학문이 실용이 없었다면 진작에 사라졌어야 했다라는 한 문장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고 돌아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용이 너무 과대해지면 저는 이제 좀 요즘의 폐해가 뭐냐면, 대학교가 거의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해 버렸잖아요. 그게 너무 실용을 강조한 결과가 아닌가. 당장 대학은 취업을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처럼 학위가 있어야 취업을 할 수 있는. 사실 정말 학문으로만 따지면 대학원생 이하의 이제 석사 이하는 과연 학문적인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도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굳이 대학교에서 지금의 대학생들은 학문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취업을 하는 게 현실이다. 근데 학문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학문은 법을 배우든 뭐를 배우든 그거를 이미 있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토대로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게 저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이상을 말한 거고, 다른 부분들은 학문이라기보단 그냥 교육이지 않을까 그럴 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뭐 요 정도로 하고요. 재밌네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나 순수한 학문, 특히 지식의 이상적인 경우로서의 철학에 있어서의 학문이란 항상 진리에 대한 순수하고 이론적인 직관이며 자족적이다. 자, 철학은 진리에 대한 순수하고 이론적인 직관, 요건 알겠어요? 자족적이란 말이, 이게 자기 만족, 이게 스스로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자족적이라는 게 뭐 엄마 아빠 도움 받아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혼자 농사 짓고 어쨌든 그 안에서 뭔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자족적인 건데, 계속 가볼게요. 그는 진리를 철학적으로 직관하는 것에 관한 찬미가를 부르고 있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10권 7장에서 공리적, 이 공리라는 게 공공의 이익이겠죠. 이 공공의 이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정해진 것은 모두 단념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자족을 내세우고 있다. 공적인 것을 단념해야 된다. 그래서 학문, 그 진리직관은 인간의 진정한 자유의 징표이며 오히려 어떤 신적인 것이요 사람을 무한히 행복하게 해주는 바의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공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으니까, 학문이라는 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자명한 것이었다.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있어서의 학문의 본질이란 그것이 암, 정신, 지혜라고 불리건 또는 그 무엇이라고 불리건 간에 본질 관계를 꿰뚫어 보는 것, 즉 분석, 연역, 직관 등으로서의 고대의 뜻이 본질 직관이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다. 본질을 직관하는 거죠. 이것이 학문은 근본적으로 보자면 3단 논법, 그의 말대로 하자면 근거를 지우는 정신의 태도라고 하는 그의 이론의 참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 직관, 분석 연역 직관 이래요. 학문이 본질 관계를 꿰뚫어 보는 것이다. 자, 요 두 번째 문단에 제가 잠시 쉬었다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비염이 있는데 콧물이 자꾸 목으로 넘어가요. 일단 요거 두 번째 문단만 읽어주시겠어요? 그런데 학문에서 분석되는 실제는 어떻게 해서 우리들에게 확실한 것일까? 이런 물음은 우리들이 학문 전체를 3단 논법의 전제들을 위해 올려놓으려고 할 때 당장 부딪히게 되는 결정적인 물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이제 이 전제들을 이것들이 개념들이건 명제들이건 간에 새로이 3단 논법적으로 이끌어내어 보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 즉 전제를 증명해내기 위해 다시 그 전제를 증명하여 계속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짓은 무한한 훗대로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증명을 거부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한다면 진정으로 근거지어진 학문은 없겠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증명의 밑바탕에 깔려있고 또 그 자체는 그 이상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첫 번째의 직접적인 통찰들을 가정하고 있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은 이게 재밌어요. 이게 드디어 문제 제기를 한 거죠. 학문에서 분석되는 실체는 어떻게 해서 우리들에게 확실한 것일까? 3단 논법의 전제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이게 아까 제가 했던 의문이기도 합니다. 대전제. 전제를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무한히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 직접 나오죠. 이렇게 한다면 진정으로 근거지어진 학문은 없겠기 때문이다. 이 말이 맞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단순히 증명을 거부하죠. 자기도 아니까. 자기 혼자 거부한다고 해서 이게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정을 할, 이게 그래서 스스로도 모순을 알았던 거예요. 증명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근거 자체가, 모든 학문의 근거가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요, 그거예요. 우리가 뭐 과학도 그렇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 모든 학문들은 어떤 전제 위에 서 있어요. 학문마다 어떤 전제를 하겠죠. 어떤 뭐 사람은 이런 존재야. 뭐 하여튼 예를 들면 그거죠. 빛이 아니 어떤 공간이 휘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인슈타인 이전에 공간이 휘어진대요. 어떤 데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른대요. 모든 곳에서 우주에서 시간이 동일하게 흐르는 줄 알았는데 어떤 데서 시간이 느리게 흐른대요. 그 빛은 항상 동일한 속도로 나아가요.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흔들린다. 어떤 학문도 확실하지 않고 세상에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근거 지어진 학문이 없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알았었어요. 그래서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겁니다. 학문의 전제 자체가 대전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증명, 여기 나오잖아요. 227쪽 위에 보면 그 자체는 그 이상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첫 번째 직접적인 통찰들을 가정하고 있다. 이 가정이 틀렸죠. 틀렸습니다.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통찰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증명이 돼야겠죠. 그래야 객관적인데 증명하다 보면 이게 다, 자, 읽어볼게요. 필연적인 학문은, 이 필연적이란 말도 계속 나오죠. 스스로가 불안하니까
계속 필연적인 거 붙인 거예요. 근데 필연적이란 말을 붙인다고 해서 진짜 필연적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필연적인 학문은 추론의 근거로서 참되고, 참되다 이 말도 걸리죠. 뭐가 참돼? 자꾸 오늘따라 딴지를 읽으면서 좀 딴지를 많이 걸고 싶었어요. 이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참되고 처음이고, 처음이 아니죠. 그 이전에도 어떤 명제들이 있겠죠. 아무런 매개도 없고, 이것도 웃기죠. 매개가 없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잘 알려져 있고, 알려져 있다는 것만으로 믿을 수 있나? 그리고 보다 이런 명제들에서 생겨나야만 한다. 자, 학문이라 이런 거예요. 도대체 그럼 학문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고. 이런 거예요, 학문이란. 자, 후세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간의 불완전성, 그 학문의 불안정성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후세의 사람들은 이런 것에서 그 스스로에 의해서 알려지는 여러 판단들을 만들어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때에 자기의 할 일을 완전히 잘 해낸다. 그는 기술하고 적고 그 구분을 한다. 이분은 구분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성향이 그래서 잘 나눠요. 학자죠, 학자. 이런 사정하에서 가장 무난한 경우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후세의 그리스도교 신학가들처럼 계시된 개념이나 명제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일는지도 모른다. 자, 기독교 신학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려진 그게 이제 명제가 되는 거죠. 대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기독교인들은 믿겠지만 그 개념들을, 그런 명제들을 일반인들, 비기독교인들은 믿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논증적인 학문이 완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저 3단 논법 기술의 도움을 받아 다른 곳에서 절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사상의 내용을 분석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분석하는 목적은 이 사상 내용을 읽어내고 이해에 접근시키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신념 읽는지도 모르지만, 자, 저자도 이런 얘기하죠. 신념, 믿음입니다. 학문은 다 믿음 위에 서 있어요. 불완전한 믿음이죠. 신념이 믿는 거예요. 학문, 그것도 근거를 지우는 학문일지도 모른다. 혹은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처럼 선천적인 지식 내용을 전제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사실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변증법이 맡은 일을 시작하는 도리밖에 없다. 그러나 그에게는 선천적인 지식 내용은 아직 없고 변증법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다른 곳에서 원리들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는 학문에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원리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학문의 원리. 첫째, 순수히 형식적이고, 이 순수하게 형식적이라는 것은 내용이 없다는 거죠. 형식만 있다. 실제로 다른 것을 통하지 않고 그 자신에 의해서 밝혀지는 명제, 소위 공리들이 있다. 이 공리들은 모든 증명들이 항상 이 공리들을 전제로 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증명을 해낼 수가 없다. 이 공리들은 특별히 수학에서 잘 볼 수 있다고 해요. 자, 예를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이 가장 보편적인 공리는 모순율이라고 하는데, 모순율이 뭐냐면 동일한 것이 동일한 관점에서 보는데 동일했다가 동시에 동일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뭔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내가 이 각도에서 이 높이에서 지금 봤는데 뭐 며칠 후에도 똑같은 각도에서 똑같은 높이에서 보면 똑같겠죠. 이게 모순율? 또 배중률이 있대요. 배중률은 뭐냐? 모순 대립되어 있는 두 가지의 항 사이에는 그 중간에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참이면 다른 것은 참이 아니다. 제3자는 없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플러스 1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다. 그럼 1을 갖고 1 앞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그 외에 또 붙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예를 잘 듣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이거를 이제 바탕으로 하면 제3자가 없다. 한 가지가 참이면 다른 것은 참이 아니다. 뭐 이런 거. 이게 공리이고 증명을 할 수가 없다. 전제다. 뭐 이런 거라고 해요. 자,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순수하게 형식적인 원리들만 가지고서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다. 형식만 갖고는 나아갈 수 없겠죠. 내용이 필요하죠. 우리들에게는 지식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출발점이 곧 요청이다. 자, 요청, 가설, 정의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요청이란 진리 내용을 우선은 결정하지 않고 증명의 밑바탕으로 삼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참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그런 명제들이라고 해요. 진리 내용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 보류한다는 거겠죠. 가설은 뭐냐? 시험 삼아 현실에 관해 진술을 해보는 그런 명제다. 가설은 말 그대로 가설인 거죠. 시험 삼아 현실에 관해 진술해보는. 그러나 실질적인 원리가 되는 것으로는 정의를 들 수가 있다. 어떤 걸 정의한다 할 때 정의란 대상의 본질 무엇이냐 하는 것에 관한 진술이에요. 이 정의는 3단 논법의 진짜 인식 근거다. 3단 논법에 있어서는 본질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본질 계속 나오죠? 오늘 제가 이제 컨셉을 잡은 게 본질이 도대체 뭐야? 이 말도 아까 필연이란 말과 뉘앙스가 비슷해요. 왠지 본질이라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뭔가 있는 것 같죠? 알맹이가 없는 말입니다. 본질이 뭐야? 본질. 필연이 뭐야? 근데 필연이라 하면 왠지 필연적일 것 같잖아요. 본질이라 하면 진짜 본질일 것 같잖아요. 아니죠. 이 말은 다시 완전히 플라톤적으로 들린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디에서 이 본질을 알게 되는가? 말을 참 잘합니다. 본질을 알게 되는. 인간과 생명과 영혼에 관한 우리들의 인식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일까?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인식 전반의 근원에 관한 물음에 근원에 관한 물음. 자, 근원, 본질 이런 걸 밝히는 게 철학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인 거죠. 자, 대전제를 계속 이거 아리스토텔레스 자체의 대전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관념과 어떤 가정을 갖고 이런 얘기 하냐. 자꾸 반복되는 단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들에서 이 사람의 강박이 나오죠. 재밌습니다. 이런 거 발견하면. 그리고 여기서부터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본질 개념들 선천적이었다. 플라톤이 선천적인 거 좋아하죠. 보편적인 것, 보편 또 나왔어요. 보편적인 것은 개별적인 것보다 이른 것이었다. 그리고 이데아라는 게 보편적인 게 개별적인 것보다 항상 먼저 있죠. 플라톤한테. 왜냐하면 개별적인 것은 보편적인 것을 통해서 비로소 읽혀지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간들의 인식에게는 개별적인 것이 먼저 알려지고 반대죠. 재밌죠?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개별적인 게 먼저고 이 개별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편적인 것을 알게 된다고 선언한대요. 이럴 수가. 스승과 플라톤과 완전 반대죠. 개념과 정의는 3단 논법적인 지식의 원리들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인식의 궁극적인 원천은 아니다. 이 궁극적인 원천은 자, 인식의 궁극적인 원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게 개념과 정의가 궁극적인 원리가 아니래요. 그럼 뭐냐? 궁극적인 원천은 오히려 경험이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을 궁극적인 인식의 원천으로 봤던 거죠. 우리들이 경험, 그 귀납의 도움을 받아 최초의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게 인용문이고요. 또는 보편자는 항상 개별적인 사물들에서 생겨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경험의 도움을 받아 최초의 것을 인식해야 한다.
보편자는 항상 개별적인 사물들에서 생겨난다. 플라톤이라면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했겠죠. 재밌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봤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라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중간 중간에 굳이 뭐 말이 없으면 중간 중간에 말씀해 주세요. 너무 저 혼자 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재밌네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모든 인식이 자 감각적인 지각에서부터 시작된다. 감각적인 지각은 우리 오감, 뭐 시각, 청각, 촉각 뭐 이런 거죠. 이런 감각에서부터 인식이 시작된대요. 플라톤이라면 이데아 얘기를 자꾸 했겠죠. 다릅니다. 경험을 중시한 아리스토텔레스. 영혼은 감각적인 표상이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은 플라톤도 했다. 그러나 이미 중세기에 이르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관의 지각을 강조하나 플라톤은 모든 인식을 타고난 개념에서 이끌어낸다고 주장하는 것이 예사로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라이프니츠가 라이프니츠는 후대의 철학자인데요. 이 그 요하네스 hirschberg는 이렇게 자꾸 가다가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막 후대 사람들도 끌고 오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초보자가 읽기에는 이게 뭔 말인가 갑자기 라이프니츠 얘기 나오고 막 니체 나오고 칸트 나오고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프니츠가 정신 안에는 감각을 통해 흘러 들어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 하는 명제를 로크의 것이라고 하고 로크의 학설을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설과 동일시하면서 자기 자신의 창문이 없는 단자설은 상기설과 같은 것이라고 하고 나서부터는 감관의 지각을 전제로 삼는 것이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으로 되어버리고 말았다. 아 그렇구나. 그럼 뭐 읽고 넘겨야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로 플라톤에 반대하여 만약에 처음부터 정신에게 최고의 지식이 깃들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실이 어떻게 우리들의 정신에 감춰져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에게는 감각기관이 감춰져 있는 것이다. 한 가지의 감관이 떨어져 나가버리면 이 감관에게 알맞은 인식도 없어지고 만다. 야, 요거 재밌어. 이 문장. 만약에 나면서부터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나면서부터 장님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시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시각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세계관이 없는 거예요. 혹은 뭐 청각 들을 수가 없어. 처음 날 때부터. 청각으로 듣게 되는 모든 정보를 이 사람은 모르는 하나의 세계관이 사라져버리는. 혹은 냄새를 맡을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어떨까? 한 가지의 감관이 떨어져 나가버리면 이 감관에게 알맞은 인식도 없어지고 만다.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모든 인식이 감각적인 경험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비판을 무릅쓰고 감각적인 인식에다 그 권리를 다시 인정해주게 된다. 이 감각적인 인식은 그의 스승이 말하는 것만큼 그렇게 믿지 못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플라톤은 감관을 못 믿었죠. 시각, 촉각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이데아를 믿었죠. 오히려 이와 반대로 모든 감각들은 자기의 영역 내에서 활동하는 한 항상 참이다. 감각이 알려주는 것을 일정한 대상이 관계 지어주는 판단에 의해서 비로소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감각은 확실한데 우리의 판단이 오류가 생겨서 그 감각의 정보를 잘못 해석할 수 있다. 자, 감관의 지각은 항상 영혼에게 한 가지의 형상에 관한 인식을 제공해준다. 형상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형상은 물체계의 감성에 뿌리박고 있으나
감관의 지각에 의해서 다시 한번 순수한 형상으로 될 수가 있다. 이런 것은 마치 반지의 진료인 금이나 은이 없이도 반지의 무늬의 순수한 형상이 왁스에 찍혀질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이미 영혼 안에 첫 번째 보편자를 갖게 된다. 그런데 이 첫 번째의 보편자는 곧 감각적인 형상 자체, 즉, 요거 라틴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즉 이거를 안 써놨어. 그냥 뭐뭐이며 어렵네요. 라틴어로는 소위 영어로 또 써놨어요. 스파이시스 센서빌리스이다 이렇게 어렵게 써놨습니다. 이때에 문제되는 것은 항상 감각적인 표상, 즉 환상이다. 감각적인 표상, 환상. 우리들의 기억 속에 같은 종류의 이런 환상들이 여럿 모이게 되면 우리들은 이것들을 가지고서 한층 더 높은 보편성에 관한 표상들을 형성하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우선 한 가지의 정해진 동물, 예컨대 말에 관한 표상을 얻게 되는데 이 표상은 이미 어느 정도 보편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표상들이 보다 더 많이 합쳐지게 되면, 즉 말, 사자, 늑대 등의 표상들이 합쳐지게 되면 동물 전체의 표상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이 표상은 이제 높은 보편성의 단계에 도달했으며 항상 보편적인 개념에 매우 다가가서 이 보편적인 개념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표상은 이제 이성적인 형상이라고 불려지나 본질적으로는 아직 감각적인 표상이며 죽어야 하는 보다 낮은 영혼 능력, 즉 소위 수동적인 오성에도 있는 것이다. 말에 관한 표상이 동물 전체의 표상으로 가고 이게 더 올라가면, 더 보편적으로 가면 이성적인 형상으로 되는 거죠. 하지만 아직 감각적인 표상이고 수동적인 오성이라고 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을 이렇게 봤던 거죠. 이런 세계관으로. 자, 수동적인 오성 나왔는데 다음 문단에 그런데 능동적인 오성은 이 수동적인 오성을 지배하며 개념적, 관념적인 본질, 실질을 이끌어낸다. 그런데 이 관념적인 본질은 환상 속에 잠재적으로 감춰져 있다. 그러나 정신의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에 의해서 여태까지 잠재해 있던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된다. 자, 이게 누우스가 나오는데 누우스는 정신이라고 해요. 누우스, 정신. 정신은 환상, 이 없이는 절대로 생각하지를 못한다. 환상이 없이는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누우스가 정신에게 본질을 정말로 의식시키려고 할 때에는 사고가 누우스 자신의 능동성에 바탕을 두고 완전히 누우스 자체에서 생겨난다. 이런 것은 마치 예술가가 자기의 활동을 통해서 자료 안에 잠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끌어내는 것과 같거나 또는 빛이 색채를 보이게 해주는 것과 같다. 비감각적인 개념들, 이런 감각으로 들어온 개념이 아니라 뭐 시각, 청각, 뭐 이런 것 개념이 아니라 순수하게 이론적인 거, 논리적인 거, 그러니까 비감각적인 개념들을 형성하는 누우스는 그래서 단순히 재료에 불과한 감각상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제 스스로의 힘으로 개념적인 본질을 발현시키는 그런 창조적 원리다. 뉘앙스가요. 아까 이제 말, 동물 뭐 이렇게 실제 우리가 보이는 그 표상들, 감각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오성, 그 수동적으로 봤잖아요.
근데 능동적인 오성은 우리 실제 그 이성인 것 같아요. 이성 이게 능동적인 오성이 수동적인 이성보다 어쨌든 나은 거죠. 능동이니까. 제 스스로의 힘으로 개념적인 본질을 발현시키는 그런 창조적 원리다. 왜냐하면 누우스는 본질적으로 혼합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으며 다른 것의 영향도 받지 않고 능동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능동적인 오성은 영원한 것이고 죽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적인 상에서 지성의 상이 생겨나는 것은 이미 추상작용이라고 했다. 추상작용. 그리고 또 사람들은 누우스가 작용을 할 때 이것을 다시 누우스의 추상 능력이라고 하며 이렇게 해서 비감각적인 개념들이 생긴다고 해석한다. 정말로 여기에는 이끌어 올리는 것과 이끌어내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떤 종류의 추상인가? 또 갑자기 또 로크와 휴메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로크와 휴메이에 있어서의 근대적인 추상작용과 비교해 봄으로써 그 본질적인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다. 흉과 로크에 있어서는 개념이란 감각적이고 보편적인 표상에 지나지 않는다. 즉 개념은 개별적인 차이들은 무시하고 전형적인 것만 남겨둠으로써 여러 가지 감각들에서 점차로 이끌어내어진 평균치이다. 보통 근대인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개념이란 개별적 차이들을 무시하고 전형적인 것, 보편적인 것만 뽑아내서 평균치를 뽑아낸 거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아무래도 최근에 가까운 철학자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추상작용이란 표상 자체의 발전에만 관계하고 있는 순전히 심리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개념은 단순히 표상들을 끌어모은 것에 지나지 않으며 표상들을 끌어모은 것, 존재의 구조에 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실체 또는 본질적인 것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대비가 됩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추상작용에 있어서는 바로 이 존재의 관념적인 구조, 형상과 진료가 인식되게 된다. 형상과 진료. 개념이란 우시야에 관해 말하는 것이다. 우시야는 실체에 관해 말하는 게 개념이래요. 제2실체에서 제1실체로 눈을 돌리는 것은 제1실체는 소크라테스고 제1실체는 사람이겠죠. 제1실체는 뭐 사과, 배 이런 거 있고 제2실체는 과일 이런 거 있죠. 제2실체에서 제1실체로 눈을 돌리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추상에 있어서는 유명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유명론도 나중에 나오겠죠. 이게 어려워요. 단어가 낯선 단어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에이도스는 에이도스라고 나왔네. 에이도스가 종이란 뜻입니다. 에이도스는 여전히 보다 잘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으로서 누우스가 접촉을 하는 본능적으로 이른 것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아직도 형이상학이 있을 수 있으나 로크와 휴메에게 있어서는 형이상학은 이미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되어버리고 만다. 더 나아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추상에 있어서의 개념은 표상들이 녹아붙거나 갈려지거나 또는 단순화됨으로써 즉 심리적인 과정 속에서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한 존재자가 이끌어내어지는 것인데 그것도 가능한 한 단 한 가지의 감각적인 지각에서 이끌어내어진다는 것이다. 뭐 이미 완성되어 있는 존재자가 이끌어내는 건 알겠는데 왜 단 한 가지의 감각적인 지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왜냐하면 보편자는 비교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교에 의해서 봤던 건 아까 로크와 휴메의 방법이겠죠.
보편자는 비교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춰본 결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보편적인 본질, 실질은 빛에 비춰진 색깔처럼 누우스가 활동할 때 빛을 발하게 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한계를 정해놓지 않고 추상작용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그의 추상작용은 본질 직관이요. 계속 나옵니다. 본질을 직관하는. 직관적으로 얻어진 추상작용이다. 그런데 특히 여기서는 플라톤의 경우에 있어서처럼 감각적인 인식이 작용 원인, 능동 원인이 아니다. 감각적인 인식은 물리적인 원인, 진료인일 뿐이고 따라서 누우스를 움직이게 할 수는 절대로 없다. 능동적인 오성에 관한 영혼론 3장 5절의 내용이 어느 정도 불충분한가 하는 사실들 중에 한 가지는 이런 오성은 감각적인 오성에 비해 혼합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밝혀진다. 이 능동적인 이성은 자료에 대해서 예술가가 그런 것처럼 자기 활동적이고 창조적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인식의 근원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와 플라톤의 견해가 내적으로 같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도 이데아는 감성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감성보다 이른 것, 앞서는 것이다.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누우스에는 플라톤의 선천주의 또 깃들어 있다. 감각적인 경험이 자료를 공급해 준다는 사실은 조금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플라톤도 감각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문구에 있어서 플라톤에게 반론을 제기할 때는 그 반론이 대개는 지엽 말단적인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실 그는 이와 반대로 근본적으로는 그의 스승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한 문단 남았는데 끝까지 읽어볼게요. 이와 반대로 다른 뜻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를 플라톤에 비해 경험론자라고 하는 것도 옳다. 그것은 인식 전체의 근원에 관한 원리들에 있어서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아리스토텔레스도 합리론자다. 그렇죠? 인식 전체의 근원에 관한 원리들을 보는 관점은 합리론적인 관점이죠. 그러나 실천적 방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는 경험론자다. 이 말도 맞죠? 합리론자, 이렇게 보면 합리론자고 이렇게 보면 경험론자고. 이런 관점에서는 그는 플라톤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경험을 원용하고 있다. 플라톤은 훨씬 더 사변적이고 종합적인 정신을 가진 자였다. 이와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본격적으로 개별적인 연구를 조직했었고 관찰을 수집하고 또 남들에게도 관찰한 것을 수집하게 하였으며 또 항상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했으며 가능한 한 다방면의 경험을 기록하려고 노력한 결과 여러 가지 아포리아에 부딪히게도 된다. 이런 것들은 특별히 그의 동물지에서 잘 볼 수 있는데 이 동물지에서 관찰된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아직 인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국법의 수집과 정신사와 문화사의 자료를 수집해 놓은 곳에서도 그렇다. 여기서 그는 자세한 것과 폭넓은 것을 두루 다루며 구체적인 것을 좋아했다. 이와는 반대로 플라톤은 우선 거창하고 보편적인 이데아만 안중에 두어 이 보편자로부터 개별자를 이해해 나간다. 자, 여기까지가 233쪽까지의 내용이었는데요. 라하님은 요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쭉 읽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읽었습니다. 이 많은 쪽을. 그냥 플라톤 그냥 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꼭 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제 진짜 시작이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시작.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조선을 비유를 한다면은 이성계부터 조선이 시작되잖아요. 예, 근데 예. 그 전에 육령이 나르샤라고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선에 세운 공인 육인을 신화처럼 이제 막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리스토텔레스 부분에서 이제 진짜 우리에게 다가오는 철학들이 시작됐고 막 플라톤, 소피아,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본 느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는 그 뭐랄까 이론이랄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개념들 이게 좀 어떠셨어요? 와닿으셨나요? 사실 모든 철학이 온전히 와닿는 사람은 이미 철학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지금 든 생각은 플라톤과 좀 다르잖아요. 그 플라톤은 이데아로부터 이데아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이데아의 왕국이 있고 저 하늘 어딘가에 그 완벽한 형상 사람의 이데아 우리는 그 사람의 이데아를 닮아가야 돼. 뭐 그런 거잖아요. 플라톤 말은 주장은 완벽한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이데아로 이렇게 막 깔때기처럼 모아지는 플라톤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을 중시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사물들을 여기서 느껴지는 우리의 감각들 시각, 촉각, 청각 이런 것들을 중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뭐 플라톤도 물론 필요해요. 사람이 살면서 어떤 기준이 되는 그 모범이 되는 어떤 이상향이랄까요? 꿈? 플라톤은 내 꿈꾸는 사람이고 뭔가 이게 뭔가 하여튼 비전이 있는 사람이죠. 완벽한 형상, 완벽한 이데아 그걸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장이 눈앞에 있는 사물들을 구분하고 분류하고 관찰하고 거기에서부터 어떤 뭔가 학문을 시작하려는 그런 느낌.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을 잠깐 빌려온다면 플라톤이 말했던 이데아를 만든 데미우로고스도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데미우로고스도 상위 신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또 있구나. 그게 또 있고 그 또 있는데 데미우로고스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세계에 펴진 5개의 신을 데미우로고스와 비슷하게 보는데 그 신들이 어쨌든 주신이긴 한데 크로노스랑 우라노스처럼 뺏어온 그리고 제우스랑 크로노스처럼 그러니까 데미우로고스도 상위 신으로부터 자신이 이제 뭔가 뺏어온 그런 느낌으로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우로고스 이 부분이 그 볼 때 죄송합니다 까먹어가지고 아무튼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요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평행상학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